부르기로 하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딕 과목. 사용하는 교재는 오디팅 1 교재, 그 다음에 문제집에는 오딕 1, 2, 3 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내내 보실 문제집이고요. 자, 어디팅 앤 어테스테이션 과목 4시간 동안 시험 보십니다. 4시간. 그리고 멀티플 초이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이렇게 이제 시험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멀티플 초이스가 총 72문항이 나와요. 근데 테스트릿이라 해가지고 먼저 36개 보고, 그리고 끝마치면 또 36개 보고 그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이 문제가 8개가 나와요. 8개가 2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3개 풀고, 또 3개 풀고. 그래서 72문항, 멀티플 초이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8개. 그래서 한 테스트릿 끝마칠 때마다 브레이크 타임 가질 수 있는데요. 근데 이 4시간이라는 시간을 잡아먹는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 잡아먹지 않는 브레이크 타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4시간을 잡아먹지 않는 브레이크 타임은 요때 줍니다. 요때. 첫 번째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끝나고 나서 시험 시간이 경과되지 않는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요때 쉬신다면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험 시간은 흘러가요. 그래서 시험 시간이 4시간인데 이 시험 출제위원회에서 판단을 했을 때 멀티플 초이스 2개 보고, 2개 테스트릿 보고, 시뮬레이션 첫 번째 것까지 보면 대략 2시간 소요될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뮬레이션 요 6개, 요때 소요되는 시간이 대략 2시간일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시는 것은 브레이크 타임은 가급적이면 요때 쉬시는 게 좋겠죠? 그죠? 이때 첫 번째 시뮬레이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멀티플 초이스 테스트릿 시험을 보실 때는 두 번째 테스트릿의 내용을 먼저 사전에 확인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테스트릿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셨느냐에 따라서 얘의 난이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 그 다음에 A형, 뭐 B형 이렇게 있다면 A형, B형 이렇게 이 첫 번째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내용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더미 퀘스천이라 해가지고 프리테스트 퀘스천들이 섞여 있어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푸셔야 돼요. 이 문제. 그리고 그 더미 퀘스천들은 여러분들의 점수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맞추셔도 가점 없고 틀리셔도 감점 없어요. 무조건 다 푸셔야 된다. 프리테스트는 이제 이제 통계 자료를 가지고 그걸 나중에 이제 정식 문제로 출제를 할지 폐기할지 그렇게 판단해서 나중에 뭐 출제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목적으로 프리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딕 1 16회차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건데 2번 이제 중간 시험하고 그다음에 기말 시험, 미드터մ 이그잼하고 파이널 이그잼 있습니다. 학점 신청하신 분들 참고하시고 언제 시험을 볼지 시험 범위랄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사후에 공지가 되니까 그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학점 신청하시는 분들은 일단 출석 점수가 20점, 어텐던스가. 그 다음에 리포트 있어요. 리포트 20점. 그 다음에 미드터մ 이그잼이 30점, 파이널 이그잼이 30점. 이렇게 총 1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잘하시면 그냥 20점 먹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 시험, 기말 시험은 전부 100% 멀티플 초이스로 출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0% 요 문제집 안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 요 문제집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점을 위한 지금 뭐 공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결국은 최종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공부를 하시는 거여서 최종 이제 CPA 시험 대비하시라라는 차원에서 중간 시험, 기말 시험 준비하시고 시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출석 잘하시고 리포트는 뭐냐면 A4 사이즈의 뭐 갱지 같은 거 뭐 그런 거 이용을 하셔가지고 직접 자필로 쭉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자필로 쭉 공부하신 내용을 장수 제한 없이 나중에 16회차 끝날 때까지 인폼데스크에 제출해 주시면 돼요. 장수는 제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둘 수가 없는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20페이지 그러면 전부 20페이지야. 전부 20점 다 드려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수 제한이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20점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도 뭐 최저가 아마 18점 그럴 거예요. 장수 조금 제출하셔도 그래서 큰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40점 먹고 들어가면 60점 이상이면 학점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간 시험에서 10개, 기말 시험에서 10개 이상씩만 맞추시면 학점은 받으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 30개 중에 10개씩도 못 맞추신다면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뭐 학점 받으실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험, 중간 시험, 기말 시험은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딧 1. 다른 타 과목에서 저를 이제 보신 분도 있고 오늘 또 처음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처음 보신 분들 올해로 미국 회계사 강의가 20년 차가 되었습니다. 20년 차. 굉장히 오래됐죠? 이 바닥에서 쫓겨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합격의 순간 맞이하시게 될 거예요. 자, 교재 테이블 오브 컨텐츠 한번 펴볼까요? 테이블 오브 컨텐츠. 자, 먼저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를 의미하는 거죠. Code of Professional Conduct라고 나와 있고요. 회계사들이 지켜야 될 직무규정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윤리 및 직무규정 먼저 보셔야 돼요. 걔네들은 이제 미국은 하도 이게 윤리를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시험 문제 비중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윤리 부분이. 그래서 어디팅 어테스테이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레귤레이션 과목도 그래요. 레귤레이션 과목도 윤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직무규정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인디펜던스 독립성 기준서인데요. 윤리 규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독립성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어요. 독립성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사베인스 억슬렉트라는 법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뭐 엔론 사태, 월드컴 사태라는 대규모 미국의 회계부정 사태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이제 제정된 법률이 이 사베인스 억슬렉트라는 법률입니다. 사람 이름들이에요. 의원 이름들입니다. 상원 의원, 하원 의원. 그래서 상장사들 감사와 관련한 법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프로페셔널 스탠더드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야 될 여러분들이 이제 CPU로서 따라야 될 각종 직무별, 업무별 기준서들을 보실 거예요. 업무별 기준서. 그래서 회계사들이 하는 이 지금 업무 영역이 상당히 다양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저기 뒤쪽으로 쭉 가서요. 10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04페이지. 자, 104페이지에 위에 표 있죠? 조금, 저번 학기까지는 핸드아웃으로 나눠드렸다가 여기다가 지금 불편해서 집어 넣어버렸는데 글씨가 조금 좀 작아졌어요. 이해해 주시고. 자, 서비스라고 왼쪽 그 상단 부분에 나와 있고 회계사들이 회계법인에서 하는 업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attestation services, 그다음에 non-attestation services에서 인증, 비인증 업무들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놨죠. 그래서 인증 업무들 attestation services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하는 업무들을 보면요. examination이라는 업무도 있고 audit이라는 용어의 업무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 뒤에 지금 HFS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s라는 거고요. 역사적 재무제표. 그래서 매년 회사들이 매년 작성해서 공시하는 이 재무제표를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s라고 부르고요. 걔를 감사한다 할 때 쓰는 용어가 어딧한다고 불러요. 어딧. 자, 근데 우리 지금 이 시험 과목 제목이 뭡니까? Auditing and Attestation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역사적 재무제표 감사뿐만 아니라 각종 인증 업무도 하게 되는데, 그, 테스테이션 업무 중에 어디스를 제외한 examination 업무도 있고요. 리뷰라는 업무도 있고요. agreed upon procedure라는 업무도 있어요. examination이라는 업무도 감사라고 번역이 됩니다. 감사. 그러니까 역사적 재무제표 이외에 다양한 subject matters, 다양한 이제 주제들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꼭 역사적 재무제표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 재무제표도 있을 수 있고요. 과거 재무제표. 그래서 미래 같으면
이 우리가 prospective financial statements라고 부르는데 financial forecast라는 것도 있고 financial projection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해 보는 거죠. 예측해서 이를 예측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는 건데 그거 샅샅이 봐주는 절차가 examination. 또 과거 재무제표 프로포마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 히스토리컬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과거 재무제표 아닙니까? 그것과는 달라요. 어떤 걸 예로 들어드릴 수 있냐면 A사하고 B사가 합병을 했습니다. A사하고 B사가 합병을 했는데 만약에 1년 전에 합병을 했다라면 그걸 가정을 해서 1년 전 재무제표를 다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에는 실제로는 합병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사 재무제표 따로 있을 거고 B사 재무제표가 따로 있을 건데 만약에 1년 전에 합병했다면 둘이 거래 관계가 있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A사가 B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합병을 하는데 A사의 전체 매출액이 150이었어요. 과거에 150이었어. 근데 1년 전에 합병했더라면 해서 다시 재무제표를 만들어 봤더니 매출액이 120이야. 150이 아니라 120이야. 왜 그런가 봤더니 B사한테 판매한 30이 잡혀 있었다는 거죠. 과거 150에. 그다음에 뭐 이제 같이 한 회사였더라면 120이라는 거죠. 120. 그래서 그런 식의 과거 재무제표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 그 과거 재무제표를 또 이게 중요성 관점에서 적정히 표시되고 있는지 또 샅샅이 뒤져보는 거예요. 샅샅이 확인해보는 그러한 절차도 examination 절차입니다. 감사 절차. 그래서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s 이외의 감사 절차를 우리는 examination이라 한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쭉 감사문은 쭉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표에서 맨 마지막에 opinion이라는 거 보이시죠? 의견 표명을 하게 됩니다. 의견.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적정 의견이다, 뭐 한정 의견이다, 부적정 의견이다, 의견 거절이다 이런 유형들을 보시게 될 건데요. 그래서 주의점 관점에서 적정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 해당 재무제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뭐 빼고 적정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내지는 적정이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견 못 드려요. 뭐 이런 이제 opinion이 적극적인 확신을 주는 그러한 opinion이 나가게 되는데요. opinion 그 위에 살짝 올라가면 positive assurance에서 왼쪽에 assurance type이라는 거 보이시죠? 또 assurance level 또 보이시죠? 확신의 유형 및 수준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positive assurance를 준다. 적극적 확신을 준다는 얘기가 의견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opinion. 이 재무제표가 적정히 표시되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적극적인 이제 확신을 준다는 얘기인데, 확신을 준다라는 얘기는 동네방네 떠든다라는 거예요. 동네방네 떠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재무제표 이용자들한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 재무제표가 잘 적정하게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라는 assurance, 확신을 주는 업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신의 수준은요, reasonable assurance, high level of assurance를 준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높은 수준의 확신, 합리적 확신 이렇게 준다는 얘기는 역시 그 의미가 뭐예요? 의견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opinion을 준다. 적정히 표시되어 있다, 뭐 그렇지 않다라는 높은 수준의 확신을 준다. 근데 absolute assurance는 줄 수가 없어요. 절대적 확신은 줄 수가 없고요. reasonable한 수준에. 다만 이제 수준은 좀 높죠. high level의 이제 assurance를 준다. 근데 절대적 확신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회계 감사라는 게요. 재무제표 감사라는 게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전수조사.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샘플링을 해서 샘플을 뽑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샘플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할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샘플링 리스크 때문에 절대적 확신을 줄 수가 없고요. 합리적 수준의 확신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효익을 따져봤을 때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1년 동안 한 100여 명 넘는 인력이 투입이 됐는데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1년 내내 감사만 해도 의견을 줄 수가 없을 거예요. 다 못 끝낼 거야. 모든 감사 절차를 끝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표본조사라는 것을 한다. 그래서 표본 감사를 하기 때문에 리즈너블한 수준의 확신을 줄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요. 리뷰 업무라는 게 있죠. 재무제표 검토 업무라고 부르는데요. Financial Statement Review 업무. 어디지나 examination에 비해서는 업무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재무제표 감사는 다양한 감사 절차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리뷰 업무는 그 감사 절차 중에서 딱 두 가지만 주된 절차로 수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analytical procedure라는 분석적 절차하고 inquiry, 질문, 질의로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그 감사를 통해서 재무제표 감사를 통해서 줄 수 있는 확신의 수준보다는
확신의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절차 자체가 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쭉 리뷰 재무제표 검토 업무를 통해서 줄 수 있는 확신의 유형 및 수준을 밑에 아래쪽에 내려가서 보시면 네게티브 어슈런스를 준다. 파지티브가 아니라 네게티브 어슈런스를 준다. 그리고 리미티드 어슈런스 수준만 줄 수 있다. 제한적 수준의 확신을 줄 수 있다. 이게 지금 무슨 차이냐면 아까 재무제표 감사 같은 경우는 오피니언 준다 그랬죠. 중요성 관점에서 적정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적극적인 수준의 또 포지티브한 그러한 어떤 그 워딩으로 이렇게 확신을 주는데요. 리뷰 업무는 그런 많은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높은 수준의 확신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한된 수준의 확신만 줄 수 있고 이 네게티브 어슈런스 지금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네게티브라는 게. 그래서 네게티브 어슈런스의 의미가 뭐냐면 이 재무제표 감사처럼 오피니언을 주는 게 아니라 절차를 수행을 해봤더니요. 재무제표 검토 절차를 수행해봤더니 이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이 부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수정해야 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어요라는 그러한 워딩으로 이렇게 보고서가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피니언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거 없어요 정도예요. 절차를 취해봤더니 이상한 거 안 보여요. 크게 중요한 왜곡 표시 같은 거 안 보여요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의견을 준다라는 거예요. 네게티브 어슈런스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 보면 리뷰 업무는 오피니언을 줘요, 안 줘요? 노 오피니언 부분에 지금 속해 있죠? 오피니언 안 줍니다. 오피니언을 줄 수가 없어요. 제한된 절차 때문에 제한된 절차로 절차만 수행하였기 때문에 오피니언을 줄 수가 없다.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세 번째 업무 유형 Agreed Upon Procedures 줄여서 AUP 이렇게 부르거든요. AUP 그래서 보통 회계법에서 용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서 합의된 절차 수행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예로는 M&A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erger and Acquisition 업무, M&A 인수합병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겟 컴퍼니가 있어요. 타겟 컴퍼니를 어콰이링 컴퍼니가 지금 인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셀러 입장이죠. 이쪽은 파는 쪽 입장이고 이쪽은 바이어 측 인수하려고 하는 이제 업체 쪽 입장인데 양쪽 다 회계법인이 붙겠죠. 양쪽 다 어카운팅 펌이 붙어요. 그러면 어느 쪽에 붙는 게 좋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셀러 쪽에 붙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만 예쁘게 잘 꾸며주면 되거든. 그래서 비싸게 이렇게 팔면 수수료 많이 받고, 그러니까 보수도 많이 받고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 붙어버리면, 바이어 쪽에 붙어버리면 삿삿이 뒤져주라고 그러거든요. 삿삿이. 일이 많아. 이게 빡시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B 컴퍼니에 붙었다. 어콰이링 코퍼레이션에 어콰이링 컴퍼니에 붙었다. 그러면 이 M&A를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이 회사가 이 회계법인에 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러이러한 절차를 수행해달라.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 어카운트 리시버블은 지금 상당 포션을 지금 재무제표에서 지금 상당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외상 매출금 그거는 전수조사해달라. 샅샅이 다 뒤져달라. 뭐 이런 식의 이게 요구하는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지금 인수하고자 하는 이 회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어떠한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것이고 요구하는 절차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회계법인에 이제 그 M&A 담당하는 이제 그쪽하고 절차를 합의를 봐요. 그래서 얘네들이 제일 잘한단 말이에요. 뭘 필요로 하는지, 지금 뭘 봐야 되는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그 딱 합의된 절차만 딱 수행해주고 그 다음에 findings, 발견한 사항, findings만 딱 보고서를 통해서 어떠한 절차 수행했고 결과가 이렇습니다라고 보고서 주면 끝나는 업무가 Agreed Upon Procedure 업무예요. 합의된 절차 수행.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어슈런스 안 주죠. 동네방네 떠들 수가 없어요. M&A 업무는 비밀리에 진행되겠죠. 그래서 어슈런스, 노 어슈런스죠. 그래서 확신 제공 안 되고요. 오피니언도 당연히 나가는 업무가 아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세 가지 업무는 위에 보면 뭐가 요구된다 그랬어요? 인디펜던스가 required다. 독립성이 요구되는 업무들이다. 즉 어테스테이션 업무는요. 인증 업무들은 뭐 있는 자들로 팀을 꾸려서 이 업무 수행을 해야 돼요. 독립성이 있는 자들, 인디펜던스가 있는 자들로 팀을 꾸려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업무들이에요. 어테스테이션 업무들. 자,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 감사예요. 재무제표 감사합니다. 독립성. 예를 들어서 자기 부모님 회사 재무제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자기 부모님 회사 나가서 감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사 보고서에다가 의견 표명을 했어요. 이 지금 상기 첨부되어 있는 뭐 재무제표는 중요성 관점에서 봤을 때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보고서가 발행이 됐어요. 이슈가 됐어요. 오디트 리포트가. 그러면 그 재무제표와 함께 감사 보고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있겠죠. 이 회사에 투자할까 말까? 뭐 이런 이제 투자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있을 거고 보고서 이용자들이 있을 텐데 그 보고서 이용자들이 그 의견 감사인이 표명했던 부모회사에 대해서 표명했던 의견을 믿어줄까요? 안 믿어주겠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도. 그렇죠? 그건 독립성이 지금 손상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인디펜던스가 그래서 인디펜던스가 있는 자들로 이게 감사팀을 꾸려서 감사를 해야 정부 이용자들이 신뢰를 해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증 업무들은 전부 이 인디펜던스가 있어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인디펜던스가 요구되지 않는 업무들도 있어요.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Non-Attestation Services. 그래서 컴필레이션, 재무제표 작성 업무다. 재무제표. 그래서 한 회사가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요. 한 클라이언트사가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재무제표가 필요한데 아직 못 만들었대요. 그래서 좀 재무제표 만들어서 좀 주고요. 보고서도 주세요. 컴필레이션 리포트 보고서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단순 재무제표 작성 업무이기 때문에 뭐가 요구되지 않아요? 인디펜던스가 요구되지 않아요. 독립성이 없어도 재무제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텍스 업무, 각종 세무 업무. 그래서 뭐 세무 조정하고 그다음에 법인세 신고 대행하고 뭐 이런 것들 업무하는 거죠. 세무 자문도 해주고 그런 업무도 Non-Attestation Service에 해당이 되고요. 독립성 없어도 할 수 있는 업무예요. 그다음에 컨설팅 업무 각종 그 외에 뭐 자문 업무 할 수 있겠죠.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를 수립해달라, 사업 전략 좀 짜달라, 뭐 이런 이제 각종 자문 업무 같은 거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6개의 업무 유형으로 좀 구분해 볼 수 있고 앞에 어테스테이션 업무 3가지, 뒤에 non-attestation 3가지. 앞에 어테스테이션은 독립성 요구됨, 뒤에 3가지는 CTC, 컴필레이션, 텍스, 컨설팅은 요구 안 됨. 자, 그 다음에 업무별 기준서라는 거 있다라는 거죠. 프로페셔널 스탠다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서를 만드는 기구들도 쭉 나와 있죠. 그래서 ARCPA 내에 미 공인회계사 협회 내에 이런 기구들이 있어요. 이런 기구들이 밑에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이쪽이죠. 세 번째 쪽에 보면 네 번째네. Authoritative Body 나와 있죠. ARCPA 내에. 그래서 감사 기준서 같은 경우는 Auditing Standards Board에서, 그 다음에 리뷰 업무 같은 경우는 Accounting and Review Services Committee라는 곳에서, 그 다음에 AUP 서비스와 관련한 업무 기준서는 Auditing Standards Board, 그 다음에 Compilation은 Accounting and Review Services Committee, Tax 같은 경우는 Tax Executive Committee, 그 다음에 Consulting 같은 경우는 Management Advisory Services Executive Committee, 이런 각종 기구들이 있다고, 위원회들이 있어요. ASP 내에서. 이들이 기준서를 만든다. 업무별 기준서를. 자, 그런데요. 왼쪽 상단에 examination 쪽에 보시면 이제 기준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기준서. 자, statement on standards 4까지는 다 똑같아요. 모든 업무 기준서의 지금 용어들이 statement on standards 4까지는 다 똑같아요. 자, 그다음에 examination 업무 관련한 기준서가 뒤에 뭐 붙었어요? attestation engagement라고 붙었죠. 그래서 SSAE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AT, attestation의 AT라는 이런 기준서로 불리우고,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 문제에서 research라는 유형이 있어요. research, 검색 문제. 검색 문제. 그래서 어떤 situation을 줘요. 상황을 주고, 요것과 관련해서 이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서를 여러분들이 조회를 해야 되고, 또 그 중에서도 그 기준서 중에서도 몇 호를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야 되는지 검색하시오라고 이렇게 리서치 문제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프로그램 나중에 연습 다 해보고 가셔야 되는데, 시험 프로그램 내 데이터베이스에 딱 필요한 정도의 양만 딱 미리 넣어놔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찾아내는 거예요. 키워드 서치하는 거야. 우리가 뭐 각종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서치하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뭐 어드밴스드 서치 기능 뭐 보는 거 다 똑같아. 그래서 키워드가 뭔지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해내셔서 그거를 윈도우에 집어넣고,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지금 DB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몽땅 다 뜨게끔 돼 있어요. 관련도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그러면 그 중에 하나 골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리서치 문제인데, 리서치 할 때 AT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AT. 그래서 이 AT가 의미하는 게 Attestation Standards구나 라고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역사적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해서 어딧, Issuer, Non-Issuer라는 용어 보이시죠? Issuer라는 것은 상장사.
거래소 시장에서 이 해당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슈어, 상장사, 상장회사. 그 다음에 non-issuer는 비상장회사, 비상장사를 의미해요. 자, 근데 이슈어를 어딧할 때는 어떤 기준서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PCAOB라는 거 보이시죠? PCAOB라는 거에 우리나라 금융감독원 정도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엔론 사태, 그 다음에 월드컵 사태, 대규모 회계 분식 사태, 요거 겪고 나서 아까 사벤스 억슬렉트가 제정됐다고 그랬죠. 그죠? 삭스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상장사 감사 관련한 법률이라고 했고, 그 삭스법을 근거로,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ttee, 즉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 PCAOB라는 이 상장회사 이 감독위원회를 만들어요. PCAOB. 그래서 이 PCAOB가 이 상장회사 감사 기준서를 제정 공표하는 기관입니다. 상장회사 감사 기준서, 그래서 PCAOB 스탠다드를 따라서 우리는 상장회사 감사를 하면 되는 거다. 근데 non-issuer는요, SAS라는 거 보이시죠? SAS. 별칭 AUC. C는 뭘 의미하냐면 clarified라 해가지고요. 과거에 이 감사 기준서를 조금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문구가 명확하게 만들어놨는데 AU clarified다 이렇게 불러요. AU audit. SAS라는 게 Statements on Auditing Standards. 나중에 원문 다 보실 거예요. 그래서 원용어 다 보실 거니까 Statements on Auditing Standards를 해서 AICPA가 제정한 감사 기준서, 비상장회사 감사 기준서. 상장사 감사 기준서는 PCAOB 스탠다드고요. 비상장사 감사 기준서는 SAS라고 불러요. SAS. 자, 그 다음에 가버먼트 나와있죠. 가버먼트. 정부 감사 기준서도 있어요. 정부를 감사할 때 정부 감사 기준서에 따라서 감사해야 되는데 가가스라고 보시죠. 가가스. Generally Accepted Government Auditing Standards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지는 정부 감사 기준서. 가가스. 그거에 따라서 감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Auditing Standards 보드는 SAS 제정하는 기구고요. SAS, AICPA예요. PCAOB는 별도의 기관이에요. 별도의 기관. PCAOB는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 자, 그 다음에 리뷰 기준서는 뭐예요? 리뷰 업무할 때 우리가 따라야 될 기준서. Statement on Standards 4까지는 똑같고요. Accounting and Review Services가 붙었죠. 여기서 accounting이 의미하는 것은 한 칼럼을 건너뛰어서 Non-Attestation Service 쪽에서 컴필레이션 업무 쪽 봐보세요. 기준서가 똑같죠? 그죠? Statement on Standards for Accounting and Review Services. 여기서 accounting이 의미하는 것은 컴필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무제표 작성 업무할 때 따라야 되는 기준서도 이 SSARS, SARS입니다. SARS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뷰는 Accounting and Review Services 할 때 리뷰는 리뷰 다시 되돌아가 보세요. 리뷰 칼럼으로. 그래서 SSARS에서 accounting이 의미하는 것은 compilation, review가 의미하는 것은 말 그대로 review. 그래서 이 두 업무 시에 기본적으로 따라야 될 기준서가 SARS입니다. SSARS 줄여서 AR, accounting의 A, review의 R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R. 그다음에 제정하는 기구도 Accounting and Review Services Committee죠. AR Services Committee. 자, 그다음에 AUP요. AUP. 자, 이것도 attestation 업무이기 때문에 SSAE, AT 따라야 돼요. Statement on Standards for Attestation Engagements. 아까 examination 때 보셨던 똑같은 기준서인데, 구체적으로 이 AUP 기준서는 AT도 여러 가지, 그 기준서들이 쭉 있겠죠? AT, 201이다, 301이다 쭉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AT 201이 AUP 기준서예요. AT 201 나중에 보실 거예요. 그래서 얘 제정은 Auditing Standards Board에서 한다. 그 다음에 Compilation 아까 봤고요. SSARS 제정 기구 똑같고 아까 리뷰 또 보셨던 리뷰 때. 그 다음에 Tax. 자, Statement on Standards 4까지 똑같고 Tax Services 하나 있죠. SSTS. 이제 여러분들이 Tax Regulation 과목 중에서 Tax도 저랑 같이 또 보셔야 되는데 지겹긴 하겠지만 Tax 2를 공부하게 되면 이 SSTS가 또 등장합니다. SSTS 줄여서 TS, Tax Standard예요. Tax Standards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업무할 때 따라야 되는 기준서 SSCS, Statement on Standards for Consulting Services입니다. Consulting Services. 그래서 줄여서 CS, Consulting Standard예요. Consulting Standards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회계 부분에서 이런 업무들을 하는구나 정도까지 요 핸드아웃으로 좀 확인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다시 목차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목차 5번째 AUC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AU clarified입니다. 저 밑에까지 계속 AU clarified죠. 이게 뭐예요? 결국은 비상장회사 감사 기준서를 쭉 보는 거예요. 비상장회사 감사 기준서. 중간에 이제 상장회사에 대한, 상장회사 감사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긴 하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비상장사 감사 기준서입니다. 상당 부분이 똑같아요. 상장사 감사 기준서하고, 비상장사 감사 기준서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딧 1 때, 주로 비상장회사 감사 기준서 내용, 즉, 감사와 관련한 그런 절차를 포함한 그런 기준서 내용을 보는구나라고 일단 아셨는데요. 자, 우리 이제 historical, 그러니까 non-issuer 거, 비상장회사 거, historical financial statement 어디세 지금 우리가 이제 집중할 겁니다. 초반에. 그러면 쭉 이제 시간별로 우리가 자, 회계법인 구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앞으로요, 회계법인, 그 다음에 각종 또 회사 얘기를 쭉 해볼 건데, 회계법인이 포린 펌하고 로컬 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러실 건데, 우리 뭐 PwC 있죠. 프라이스 워터스 앤 쿠퍼스라는 PwC. 그 다음에 빅4, 미국의 빅4 회계법인. 그 다음에 또 KPMG, 그 다음에 EY, ernst & young, 그 다음에 또 딜로이투시, 전부 사람 이름의 조합이거든요. 전부 설립자들, 뭐 이런 이제 사람 이름들의 조합으로 회계법인 그 이름을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우리는 회계법인 얘기를 할 거고, 기업들도 회사들도 일정 규모 이상 어느 정도의 조직 구조를 갖춘 그런 이제 회사를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이 회계감사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빅4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포린 펌이라고 부르고, 그 외에 우리 토종 회계법인들도 있죠. 그걸 로컬 펌이라고 불러요. 로컬 회계법인, 로컬. 그래서 어쨌든 지금 회계법인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회계법인의 구조가 지금 맨 밑에 스텝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가면 주니어 스텝 있고, 조금 연차되면 시니어 스텝 되고요. 그 다음에 인차지급으로 올라가요. 인차지 책임자급. 인차지라는 것은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 책임을 지고 실무를 하는 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텝들은 이제 막내 회계사들이고, 그 다음에 인차지에서 매니저로 올라갑니다. 매니저로 진급. 그 다음에 디렉터, 이사. 그 다음에 최고 꼭대기에 파트너가 있어요. 파트너가 이렇게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숫자가 줄어들겠죠. 위로 올라갈수록 아래 많고. 그래서 큰 회계법인은 보통 인차지까지 경험하고 뭐 거래처랄지 이런데 클라이언트사로 옮겨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쪽은 로테이션이 좀 많죠.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빅4 영어에만 지금 뭐 문제가 없으면 자리들이 수시로 생겨. 이 때문에 아무튼 이거 합격을 하셨으면 뭐 이런 경험 지금 뭐 학생분들이랄지 뭐 그런 분들은 여기서 첫 단추를 깨는 게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정 과목으로 바꿔보면요, 얘들 하도 힘들고 또 로테이션 심하고 그러니까 소모품이라고 불러요. 스텝은 소모품, 이쪽은 비품. 얘는 기계장치 정도 올라가고, 얘는 건물, 얘는 토지 이렇게 불러요. 토지는 흔들리지 않겠죠. 위에 파트너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스텝들이 제일 불쌍해요. 일 주가로 하는 거죠. 시즌 때 주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모품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쪽 위쪽에서 뭐 해와요? 따온단 말이에요. 클라이언트를, 프로스펙티브 클라이언트들을 따와요. 이렇게 열심히 위쪽은 영업하고, 그러니까 찍세라고 부르는데 보통 딱 찍어오는 거죠. 이쪽은 아래쪽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딱세라고 부릅니다. 딱세. 어쨌든 이제 윗선에서 회사를 따오잖아요. 그러면 회계법인에는 품질관리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퀄리티 컨트롤 하는 그 품질관리실, 옛날엔 심리실이라고 불렀는데, 거기를 통과를 해야 그 해당 인게이지먼트를 억셉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회계 부정 뭐 전력이랄지 그런 걸 다 따져봐야 돼. 왜 한 번 회계 분식, 회계 부정에 전력이 있는 그러한 이 경영자가 있는 회사는 또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회계법인이라는 게 레퓨테이션으로 먹고 사는 집단인데요. 평판으로 만약 레퓨테이션이 흔들려 버리면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그
그 레퓨테이션이 안 좋은 회계법인에서 지금 뭐 이게 발행한 보고서들을 외부 이용자들이 믿어주겠습니까? 신뢰를 잘 안 하려고 하겠죠. 이 때문에 클라이언트도 선별해서 받아야 돼요.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품질관리실을 거쳐줘야 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그 재무제표 감사 의뢰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먼저 억셉턴스를 할까, 억셉트를 할까 말까부터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억셉트 받아들일까 말까 무조건 덥석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아니라 억셉트를 할까 말까 일명 어디터빌리티를 따져줘야 돼요. 감사 가능성을 판단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엔론 사태 자원개발회사였는데요. 탐사 비용을 비용 처리를 안 하고 매년 비용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자산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에셋. 당장 그 많은 그 금액들을 비용 처리를 해버리면 일단은 순이익이 줄어들겠죠. 재무제표가 안 이뻐지겠죠. 심지어 손실까지 날 수 있겠죠. 그러면 각종 뭐 이렇게 돈 빌려주는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투자자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이 때문에 비용 처리를 안 하고 계속 자산으로 놔둔 거예요. 그게 이제 수년간 쌓였죠. 수년간. 근데 그 엔론사를 감사했던 회계법인이 지금은 없어졌죠. 과거에는 빅5였는데 아서 앤더슨이라는 회계법인이 있었어요. 아서 앤더슨. 여의도에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안진 회계법인이랑 같이 이렇게 어필리에이트 해가지고 했었었는데 저도 거기를 가봤었었는데 사라지셨어요. 누구와 함께? 엔론사와 함께. 아서 앤더슨 망해버렸어요. 빅5에서 빅4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도동망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클라이언트로 받을까 말까 이거 잘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통과했다. 품질관리실을 심리실을 통과를 했다. 봤죠?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서로 계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정식적인 클라이언트가 됐으니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감사 계약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Audit Engagement Letter 이렇게 불러요. Audit Engagement. 우리가 각종 선임됐다 할 때 인게이지먼트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과 관련해서 인게이지먼트가 된 거고요. 그거와 관련한 이제 레터 작성해서 서로 사인해야 돼요. 클라이언트랑 회계본이랑 서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감사 계획을 세우게 되거든요. 어딧 플래닝. 감사 계획, 어딧 스트래티지 짜는 거예요. 어딧 전략, 어떻게 감사를 할까. 그래서 이때 통상 뭐를 하냐면 Analytical Procedure라는 걸 해요. Analytical Procedure. 분석적 검토 절차, Analytical Review Procedure라고도 얘기를 하고 분석적 절차.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율 분석 같은 거 아시죠? 비율 분석. 각종 재무 비율 같은 거, 그거를 전기 대비 단기 또 업계 평균 대비 이 회사의 비율 비교를 해서 unusual하고 unexpected한 어떤 change나 fluctuation을 찾아내요. 그래서 좀 이상한데 얘는 왜 전기 대비 단기 이렇게 툭 튀었을까? 매출액이 내지는 매출 원가가 또 어떤 특정 비용이 왜 툭 튀었을까? 툭 튀었다는 건 뭔가 이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는데 합당한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식 가능성이 큰 리스크 에어리어거든요. 그게 그래서 unusual한 그런 플럭추에이션들을 이 비율 분석을 통해서 찾아내요. 그래서 리스크 에어리어가 야 얘는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 우리 감사 필드 나가서 더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 그런 이제 리스크 에어리어를 딱딱딱 찾아내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전략을 수립을 하고요. 이때 전략을 수립할 때 재무제표 우리는 이제 재무제표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걔가 지금 적정히 표시되고 있냐 회계 기준에 따라 그거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보니까 재무제표에 중요한 외국 표시가 있을 위험을 이때 미리 사전에 예비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nherent risk라는 것도 평가를 해봐야 되고요. 고유 위험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한 상태에서 이 inherent risk라는 것은 경영자의 진실성 매니지먼트 인티그리티가 있냐 없냐. 그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미국에서는 그 정말 강조를 해요. 그래서 경영자가 진실되지 못한 것 같아. 그럼 처음부터 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받았어. 받았는데 매니지먼트 인티그리티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감사 중단 및 철회까지도 고려하게 돼요. 인티그리티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미국은. 그래서 이 경영자가 진실되냐 정직하냐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되고 업계 업종 특히 뭐 건설 이게 분식 가능성이 커요. 건설 업종의 특성상 그다음에 또 뭐도 봐야 되냐면 업황
현재 경제 상황, 뭐 그런 거 다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제 상황 안 좋다. 이 업계 자체가 지금 굉장히 뭐 제품이 잘 안 팔리는 지금 상황이다. 그러면 분식의 유인이 커지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회사도 계속 살아남아야 되는데 대출 회수 압력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금세 망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분식의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런 걸 따져서 지금 재무제표에 중요한 외표시가 있을 위험부터 평가를 하게 돼요. 이 inherent risk.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도 또 평가를 해줘야 되냐면 control risk라는 것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control risk. 자,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 감사를 하기 위해서 필드를 나가요. 필드가 뭐예요? 필드? 해당 회사예요. 피감 회사. 거기 나갈 때 필드 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필드 나가서 뭘 봐야 되느냐?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 봐야 돼요. 내부 통제 시스템. 회사가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우리 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설계, 구축, 운영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뭔지는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은 회계 관리 시스템입니다. 회계 관리. 그리고 회계 쪽. 재무제표에 집중해야 되니까 회계 쪽. 그래서 소위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이라고 불러요.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회사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설계, 구축, 운영하는 세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reliable한 financial reporting 하려고 해요. 신뢰할 수 있는 재무 보고를 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설계, 구축,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것다 회계관리 시스템, 내부 회계관리 시스템 이렇게 부르는데 ICFR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얘가 도대체 이 ICFR이 얘를 이 inherent risk를 얼마나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적발 및 교정 내지는 수정하느냐라는 것을 보게 돼요. 내부 통제 시스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 조그마한 회사 나가면 이런 거 안 봐요. 볼 시간 어딨어. 그냥 재무제표 보고 그냥 감사 보고 쓰고 끝나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내부 통제 시스템을 설계, 구축, 운영할 거고 그걸 봅니다. 그걸 보는데 뭐에 초점 맞춘다? 이렇게 고유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유 위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 표시가 있을 위험을 고려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 회계의 내부 관리 시스템이 지금 이 ICFR이 도대체 얼마나 얘가 일어나지 않게 이 IR 때문에 생길 수 있는 material한 misstatement, 중요한 왜곡 표시, material misstatement를 사전에 예방하게끔 내부 통제 시스템을 설계, 구축, 운영하고 있느냐. 또 발생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왜곡 표시가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사후에 적발해내는 디텍션 해내고 그다음에 커렉션까지 해내는 그러한 시스템을 설계, 구축, 운영하고 있느냐 그거를 보게 됩니다. 자, 그것까지 보고 나면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요 둘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리스크 위험이에요. of material misstatements. 중요한 왜곡 표시가 있을 위험, RMM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중요치 않은 것은 상관없어요. 중요치 않은 건 우리 신경 안 써도 돼요. 중요한 거 신경 써야 돼요. 중요한 거. 중요한 거? materiality? 중요성? 그게 뭔데? 여러분들이 정보 이용자라고 이렇게 이 financial reporting 유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투자할까 말까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재무제표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감사 보고서, 감사 의견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할까 말까, 그 회사 주식을 살까 말까 이런 경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산 총액이 뭐 100억이야. 뭐 120억이야. 120억. 그래서 자산 총액이 120억인데 한 20억 정도 틀렸을 것 같아. 20억 정도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 재무제표 믿으시겠어요? 못 믿죠. 120억 중에 20억이 틀린다는데 그게 왜곡된 금액이라는데 잘못 표시된 금액이라는데 못 믿어요. 근데 만약에 120억 중에서 한 5천만 원 틀렸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투자할까 말까라는 것을 결정을 할 때에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정도죠. 5천만 원 정도는 지금 틀릴 가능성이 있대. 왜곡될 가능성이 있대. 그런 게 중요성 수준이야. 중요성. 그래서 이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어떤 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면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건 중요한 금액인 거예요.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 그건 임머티리얼한 거야. 중요치 않아. 경제 의사결정에 아무 영향이 없대요. 그렇다면 그런 건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감사인으로서. 그래서 중요한 거, 금액도 일정 수준 이상 이렇게 중요한 거, 그거 이제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왜곡 표시가 있을 위험을 이 플래닝 단계에서 평가를 하게 돼요. 어세스먼트를 하게 됩니다. 어세스먼트를. 그 다음에
얘는 이러한 위험들은요, inherent risk나 control risk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어떤 통제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우리는 가서 그냥 평가만 하는 거예요. 이 업종인데 지금 현재 경영 상황이 이런데 경영진들이 이런 정도의 지금 진실성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러한 위험들을 그냥 어세스먼트만 할 수 있을 뿐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아니에요. 내부 통계 시스템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해요? 그 회사가 설계 구축 운영하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그거 뭐 어떻게 그냥 있는 그대로 평가만 할 뿐이야. 그렇게 해서 재무제표에 중요한 외부 표시가 있을 위험을 평가해서 이 디텍션 리스크라는 수준을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됩니다. 적발 위험이라고 부르는데 디텍션 리스크, 적발 위험. 디텍션 리스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감사 절차를 수행을 했는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외부 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해내지 못할 위험입니다. 디텍션 리스크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절차를 수행해도 빠져나가는 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왜? 전수조사 못 하잖아요. 그죠? 전수조사 안 하고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샘플링 리스크라는 것도 있고요. 또 감사인도 사람인지라 잘못된 어떤 판단 해석 또 잘못된 감사 절차의 적용으로 인해서 또 중요한 외부 표시를 적발을 해내지 못할 위험도 있어요. 얘는 근데 이 디텍션 리스크라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하겠죠. 왜? 우리가 하는 거잖아. 감사 절차를 수행하는 우리기 때문에 이 디텍션 리스크의 수준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통제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RMM이 높다 그러면 이 디텍션 리스크는 우리가 적발해내지 못할 위험은 최대한 낮춰야 돼요. RMM이 낮다. 업종상 얘네들은 뭐 굴뚝산업이라 외국 표시 분식 가능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또 경영자도 진실되고 또 내부 통제 시스템도 워낙 설계 구축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에 있을 중요한 외국 표시가 있을 위험이 낮다. 그러면 디텍션 리스크 수준을 좀 높여도 우리 감사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조합을 뭐라고 하냐면 어딧 리스크라고 불러요. 어딧 리스크. 감사 위험. 감사 위험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어딧 리스크라는 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 업종의 특성상 또 업황상 외국 표시가 있을 위험 있고 컨트롤 리스크. 내부 통제 시스템이 아무리 잘 설계되고 잘 구축해놓고 잘 설계된 대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도 내부 통제 시스템도 고유 한계가 있어요. inherent limitation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대기업이 이렇게 잘 설계 구축 운영해도 빠져나갈 구멍들이 있어요. 고유 한계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자금팀하고 회계팀하고 잘 분리를 잘 해놨어. 자금팀은 돈 만지는 곳, 회계팀은 기록만 하는 거죠. 회계 기록, 리코딩 펑션. 트레저리 자금 쪽은 커스터디 펑션, 어카운팅 쪽은 리코딩 펑션인데 한 사람이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돈도 만지고 회계 기록도 하고 호주머니 집어넣고 그 기록 처리 안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건 기본적으로 직무 분리라고 해가지고 segregation duties라 해서 직무를 분리해 놓는 이런 통제 시스템 및 절차가 필요하단 말이야. 물론 이제 조그마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금 문제랄지 또 인력 문제랄지 이렇게 분리를 못 해 놓을 수도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다 분리가 돼 있어요. 자금팀, 회계팀 이렇게 다 분리가 돼 있다고. 근데 그렇게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할지라도 두 부서의 직원 간의 컬루전, 공모가 일어나면 같이 짜버리면 같이 하고 돈 갖고 돈 날라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한 이제 고유 한계도 있고요. 또 매니지먼트가 경영진이 자기네들이 야 이거 구축해 승인하고 한 사람들이 상위 탑 매니지먼트들인데 자기네들은 귀찮거든. 자기네들은 예를 들어서 주요 거래처에 돈을 줘야 돼요. 자금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금 집행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승인 절차. 그런 거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는데 귀찮은 거야. 야, 내가 오늘 그 거래처 사장 만나갖고 식사하기로 했는데 야, 그 돈 줘. 내가 갖다 줄게. 그래서 일정한 이 통제 절차를 본인이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고유 한계도 있을 수 있어요. 일명 매니지먼트 오버라이드라고 부르는데 오버라이드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통제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때문에 휴먼 에러나 휴먼 미스테이크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고유 한계가 있다라는 거여서 이거 아무리 잘 설계 구축 운영해도 재무제표에 중요한 외부 표시가 있을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텍션 리스크는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랬는데요. 컨트롤 가능하다 그랬는데 디텍션 리스크라는 것은 크게 우리가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샘플링 리스크하고 그 다음에 역시 감사인도 사람인지라 넌 샘플링 리스크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게 디텍션 리스크인데
샘플링 리스크, 샘플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할 위험. 실제 재무제표 포퓰레이션에는 모집단에는 중요한 외부표시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샘플로 안 뽑혔어. 안 뽑혀서. 그래도 이거 외부표시가 아닌 애들만 샘플로 쫙쫙쫙 뽑혔어. 모집단이 0~5개, X~5개인데, 틀린 것들 X, 맞게 지금 잘 기록한 게 5만 뽑힌 거야. 10개 중에, X5개, O5개, 총 10개 중에 2개를 샘플로 뽑았다. 예를 들어서, 근데 5만 나온 거예요. 그게 샘플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할 위험인 거죠. 그것 때문에, 분명한 중요한 외부표시가 재무제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히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감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위험이 디텍션 리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인이 아까 말씀드렸죠. 잘못된 판단 절차 뭐 이런 거 때문에 또 역시 중요한 외부표시를 적발하지 못할 위험이에요. 이걸 최대한 우리가 낮출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샘플링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낮출까요? 더 뽑아보면 되겠죠. 10개에서 2개만 뽑을 게 아니라 이 RMM이 높을 것 같으면 리스크 머티리얼 스테이트먼트가 높을 것 같으면 디텍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샘플을 원래 계획했던 10개에서 2개가 아니라 10개에서 한 4개 뽑아보자. 그 다음에 좀 더 이 업종에 감사 경력이 많은 사람들로, 감사인들로, 회계사들로 감사팀을 꾸리자. 뭐 이런 식으로 디텍션 리스크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어디 리스크라는 거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어디 리스크라는 요 어디 리스크의 수준을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컨트롤 못 해버리면 어딧 페일리어, 감사 실패. 감사 실패라는 게 뭐예요? 어딧 페일리어. 감사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나중에 벽돌 들고 쫓아옵니다. 회계부인에 벽돌 들고 쫓아왔다. 당신네들 보고서 이거 믿고 투자했는데 이번에 주가가 떨어져서 이 종이 쪼그려 됐어. 물어내서 집단 소송 같은 거 들을 수 있어요. 집단 소송에서 그 회사에 소송 걸고 회계부인에 소송 걸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페일리어가 없게끔, 감사 실패가 없게끔 어디 리스크의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우리는 통제를 해줘야 돼요. 그런 이제 절차랄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앞으로 쭉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IR과 CR을 플래닝 단계에서 예비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DR 수준을 설정을 해서 DR을 낮춰야 되겠다, 일 더 빡시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재무제표 더 자세히 뜯어봐야 되겠고 샘플도 더 많이 뽑아봐야 되겠고 그렇게 계획을 전략을 수립하겠죠. 근데 RMM이 낮다, 중요한 외부표시 있을 위험이 낮다 그러면 살짝 디텍션 리스크를 높여도 목표 감사 위험 수준은 유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감사 실패하지 않고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일 조금만 샘플 원래 계획대로 10개 중에 2개만 뽑아봐도 되겠다. 뭐 그런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가 어디 플래닝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필드 나갑니다. 전략 수립하려고 필드 나가요. 필드 나가서 그 회사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도 보고 재무제표 뜯어봐야 되겠죠. 애뉴얼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뜯어봐야 되겠죠. 이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을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걸 테스트 오브 컨트롤 이렇게 불러요. 테스트 오브 컨트롤. 줄여서 TOC 이렇게 불러요. TOC. 테스트 오브 컨트롤. 통제 시사 이렇게 불러요. 통제 시사. 내부 통제 시사. 내부 통제 시험 조사 해보는 거예요. 시험 조사. 그래서 상장사 같으면, 미국은 상장사 같으면 이 ICFR에 대해서도 보고서가 나가줘야 되는데, 의견이 나가줘야 되는데, 비상장사 같으면 그냥 컨시더레이션만 하고 넘어가요. 비상장사 같으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그냥 고려만 하고 넘어가. 왜 얘를 보냐면, 궁극적으로 얘가 얘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이 ICFR이 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준다고, 재무제표 금액에 영향을 줘요. 이런 리스크 오브 머티리얼 스테이트먼트, IR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미스 스테이트먼트, 이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는 지금 머티리얼 미스 스테이트먼트를 얘가 사전에 얼마나 잘 예방하고 사후에 적발 및 수정하느냐, 교정하느냐, 그게 이게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까지 보는 게 사실은 이 어디 플래닝 단계고요. 얘까지 봐야 내부 통제 시스템까지 봐야 컨트롤 리스크 수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까지 본 후에 그리고 나서 이 디텍션 리스크의 수준을 설정을 하고 이 재무제표 감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재무제표 감사를 우리가 입증 감사, substantive test이라고 불러요. substantive test. 그래서 subtest 입증 감사 이렇게 불러요. 입증 감사. 재무제표 금액 뜯어보는 거예요. 테스트 오브 컨트롤은 통제 시사는 통제 시스템을 보는 거고요. 숫자 보는 게 아니라, 금액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애뉴얼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는 어마운트를 보는 건데, 이제 금액 보는 건데, 이 둘을 우리가 싸잡아서 뭐라고 부르냐면, 필드워크이라고 부릅니다. 필드워크. 필드 나가서 하는 업무, 필드워크, 이렇게 불러요. 현장 감사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다 뜯어봤어요. 이제 결론 나겠죠? 서브테스트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면 뭐 하냐면 이제 최종적으로 요 기간 동안 오버롤한 파이널 리뷰를 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최종 검토를 하게 돼요. 혹시 좀 부족한 절차 같은 거 없는지 최종적으로 검토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품질관리실 최종적으로 승인 받아야 돼요. 품질관리실 서명 받아야 돼요. 품질관리실을 두는 이유는 회계법인의 각종 서비스의 품질 향상 차원입니다. 서비스 품질 향상, 관리 및 향상.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통과했잖아요. 이제 리포트 나와야 되겠죠? 리포트, 모듈 리포트. 감사 보고서가 발행이 돼요. 감사 보고서 일자가 현장 철수 일자예요. 현장 철수. 끝. 절차 끝.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딧 1 시간에 어디까지 보냐면요. 오딧 1 시간에 어디까지 보냐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여기까지 와요. 재무제표 본격적인 감사 절차 들어가는 거 맛만 보고 끝나요. 오딧 1이. 여기서부터 쭉 감사 가능성 판단부터 쭉쭉쭉쭉 해가지고 내부통계 시스템 보고 재무제표 각 계정들 있잖아요. 계정. 그래서 세일즈 사이클도 보고, 퍼처스 사이클, 매출 매입 사이클 보고, 뭐 현금 계정 보고, 유형자산 PPE 계정 보고 해야 되는데 그거 맛만 보고 끝나. 오딧 1. 2에 들어가면 요거 집중적으로 애뉴얼 파이낸셜 시스템의 서브스탠티브 테스트를 볼 거예요. 각종 감사 절차, 계정 과목별로 어떤 감사 절차를 수행을 하는지, 그래서 그 금액 확인 검증을 하는지 그걸 볼 거고요. 오딧 3에 가면 이 보고서, 각종 보고서, 꼭 재무제표 그 감사 보고서뿐만 아니라 여러 아까 업무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examination 업무도 있었고, 리뷰, financial statement 리뷰. 여기서 얘기하는 리뷰는 그 리뷰가 아니에요. overall final 리뷰라는 것은 그냥 쭉 했던 역사적 재무제표 감사 절차 관련한 검토를 해보는 그 의미고요. 오딧 3에서 보는 건 financial statement 리뷰. 재무제표 검토 업무, 그 다음에 각종 뭐 텍스, 그 다음에 뭐 컨설팅, 또 컴필레이션, 그런 내용들을 오딧 3에서 각종 업무별 보고서와 함께 보시게 돼요. 그래서 오딧 1 때 16회차, 오딧 2 때 16회차, 오딧 3는 8회차. 근데 시험 문제는 각각 3분의 1씩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시험은 1 3분의 1, 2 3분의 1, 3 3분의 1. 근데 3는 왜 시간이 그렇게 절반입니까? 얘는 할 게 별로 없어요. 얘는 우리가 표준 보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 사이트 aicpa.org 오르그 사이트에 딱 들어가서 리서치라는 탭 누르셔서 쭉 밑에 아래로 내려가면 스탠다드라는 또 탭을 보실 수 있어요. 스탠다드. 그러면 그 스탠다드 누르면 모든 업무별 기준서 다 무료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양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업무별 기준서별로 보고서들이 뒤에 다 첨부돼 있어요. 보고서. 표준 보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변형된 또 보고서랄지 그런 것들, 지금 그 예시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표준 감사 보고서를, 예를 들어서 감사라면 표준 감사 보고서를 딱 보고 나서 살짝 변형된 내용만 쭉 보고서들을 보고 나가면 돼서 얘는 시간이 절반밖에 안 걸려요. 오딧 3. 하지만 시험 출제 비중은 똑같이 3분의 1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오딧 1, 2, 3 이런 이제 내용들을 갖고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이제 큰 그림을 좀 그렸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목차를 보시게 되는데 AUC 200 여기서부터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오딧 1 때 이 역사적 재무제표 히스토리컬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어디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을 쭉 살펴보는지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출석 좀 부를게요. 학점 때문에.